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평 고현 상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일 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예,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정거롱입니다. 예,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예. 일단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국도비 공무직 관련해서 이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이제 주된 이유는 예, 진주시가 이제 공무직에게 임금을 호봉제하고 직무급제를 동시에 이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 뉴스를 보고 또 그 건 관련해서 또 민주노총에서도 많은 관심이 좀 있길래 우리 그제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우리 그제시는 또 모범적으로 호봉제를 또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제시 공무직들만. 맞습니다. 12 공무직은 하고 있습니다. 12 공무직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공무직이 다 같은 공무직인 줄 알았는데 또 국도비 공무직이 있고 또 예, 우리 12 예, 그제시 공무직이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또 국도비 또 공무직은 또 그 안에서 또 지침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시협약을 따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지침을 따른 것도 있고 또 호봉이 있는 것도 있고 호봉이 없는 것도 있고 진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정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시정 질문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하게 됐고요. 예, 그또 문재인 정부는 2017년도 7월 20일 날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이제 배포하고 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출범 1개월 만에 이 정책을 실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거는 일하는 비중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가 비슷한 상일지더라도 비정규직이 보수를 해도 적게 받기 때문에 현실에 맞고 국민 전체를 보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제 어떤 그 전환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니까 뭐 합리적인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이제 비전 목표로 삼은 게 사회 양극화 해소더라고요. 예,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 만연한 비정규직들. 제가 1991년도에 고등학교 다니는 와중에 회사에 갔을 때는 그때 공장에 갔을 때는 비정규직이 없었습니다. 다 정규직입니다. 다 정규직이라서 월급을 작아도 같이 작게 받고 많아도 같이 많이 받았는데 IMF 이후로 비정규직법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너무 양산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경영혁신 이런 부분이 효율성이 너무 중요 시대다 보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 소비재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저도 회사 처음 들어가니까 사람을 인적 리소스로 보더라고요. 인적 자원으로 보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인데 예, 갈아 넣는 자원으로 보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중요하게 여기서 바로 대통령 되신 지 2개월 만에 바로 이 비전을 발표하고 전환을 했습니다. 그거는 또 취지에서 거기도 또 주 취지를 보니까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취지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하게 보는 가치죠. 그게.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쪽에 답변서에다 보면 공무직 기회하고 예, 국도비 공무직의 이제 호봉제 전환권 관련하여
4차에 걸쳐서 올해 단체 교섭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의 경과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볼펜 좀.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우리 시가 호봉제 도입은 12공무직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1호봉을 갖다 31호봉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2016년도에 제가 알기로 2016년도에 아마 이걸 줄이면서 지금 현재 국도비 공무직들에게도 자 호봉제를 하실립니까라고 의견을 갖다 개진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제안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호봉제로 바뀌면은 기본급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받는 것, 지금 받는 지침에서 받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원하지를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호봉제가 12공무직 호봉제가 생기고 자기들은 여기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 공무직 한 12분 같은 경우는 지침이 이렇습니다.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호봉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하라고 남는 돈 쉽게 얘기하면 뭐 좀 임금비를 많이 줄 수 없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만 원 작년에는 200만 원인데 올해는 210만 원 기본급 1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이제 호봉제가 훨씬 현실적으로 맞고 보수 체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전환해달라는 게 주 골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쪽에도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고비 공무직들 200만 원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 2016년 그러니까 2017년도 그때 전환되던 당시에도 그때도 200만 원 이상으로 명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200만 원.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실제로 우리가 정권 바뀌기 전이었고 임금이 어찌 보면 그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그게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보다는 그때가 우리가 나았습니다. 그분들은. 최저임금이 예, 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고 또 기본적으로 또 보면 그 호봉제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테이블에 의해서 가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로는 어떤 그때 당시 분들 그 국도비 공무직 분들도 뭐 판단이 뭐 잘 안 되셨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내가 지금 200만 원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로는 뭐 최저임금 140만 원, 뭐 150만 원 수준이니까. 호봉으로 가면 떨어지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뭐 누가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이쪽에 취지가 제가 이쪽에 이쪽 가이드라인을 읽어 보니까 그때 당시 200만 원을 받고 있으면 호봉제를 적용해서 2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 임금 하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때 당시 받는 임금을 적용시켜주는 호봉제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이드라인에. 네, 그 당시에. 그때 당시로는 뭐 그런 설명이 잘 안 됐겠죠. 지금 당장 전환을 하시면 임금이 150몇만 원으로 떨어지는데 할랍니까 말랍니까 이런 물어보면 어느 누가 한다 하겠어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건 관련해서 몇 달 전부터 이제 우리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이제 그때 이제 본인들이 선택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선택한 건 맞는데 그 어떤 임금에 대한 부분, 임금이 저하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 그거는 부분이 좀 설명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게 그 당시 상황 그때 당시로 뭐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지금 이제 단체 교섭 협상을 하고 있고 4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고 제가 이건 관련해서 또 공무직 지회 그 노조 간부하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한 2년 동안 입건 관련해서 하고 있고 또 입건 관련해서 그 우리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님도 면담을 하셔가지고 뭐 입건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공감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협상의 경과가 어떻게 되냐는 그걸 좀 물어본 겁니다. 협상 경과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7명의 국도비 공무직이 있습니다. 전체는 286명인데 239명의 12 공무직이고 이 47분 중에 이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 지금 받는 보수보다 적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지금 뭐 주로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감염관리과하고 건강정진과에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은 이제 200만 원 이상 받으러 돼 있고 나머지 또 어떤 분들은 농업관광과나 민원과 같은 경우 그러고 세문과 같은 경우에는 시의 협약 기준으로 예. 하라고 하고 또 뭐 보건과하고 생활지원과, 아동돌봄과, 여성가족과, 조선산업 일자리과는 각각의 정부에서 요구 맞습니다. 지침이 있죠. 예. 이 지금 현재 그쪽 부분 쉽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한 보건소 쪽에서 그 우리 국도비 공무직들께서 원하는 사항은 나아직군 호봉을 갖다가 호봉제에 자기 기간을 적용해 달라는 게 주 골자입니다. 요구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검토를 한 바에는 이게 사실은 우리 호봉제 도입 2012년이고 그다음에 뭐 한 9년 안에 호봉제가 51홍에서 31홍으로 줄어들어 갖고 급변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호봉제에 편입된 12공무직과 형평성 임금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봉은 1호봉을 책정해야 된다. 그런 게 저희 쪽에 검토 사항이고 그다음에 나아직군 보통 보면 우리가 대다수가 가아직군에 들어갑니다. 가아직군하고 나아직군, 다아직군이 있는데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아직군에는 1호봉이 높습니다. 가아직군보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보니까 간호 쪽에 하기 때문에 기능 쪽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거의 나아직군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나아직군 1호봉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현재로는 가장 이제 이 47분 중에서 이 13분 예. 감염관리과 건강정기과 13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네. 예. 그게 이제 그 보건소 내에서도 12공무직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또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공무직 가나다 중에 나를 이제 받는 거고, 그 이분들도 사실은 그런 자격이 갖추어져 있고 하면 또 나를 받는 게 더 당연하고. 근데 의원님은 이제 저희가 생각이 될 게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시가 공무직 볼 때는 12 그죠? 우리가 일반 그 본고표가 있고 공무직 그다음 환경하고 두 개의 본고표가 있는데 기준표가 자 들어올 적에 우리가 이 공무직을 채용할 적에 조건이 사실은 41분 이분들은 국가가 그죠? 각 부처에서 정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 그런 쪽에 보면은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왔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알고 들어왔을 거고 그러나 지금 현실로 볼 때는 같은 간호사 자격증가 있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12 공무직은 호봉제로 해가지고 돈을 보수를 어느 정도 더 많이 받고 이분들은 국가 지침에 따라서 계속 200만 원 뭐 이상한 뭐 200만 원이나 210만 원이나 이 정도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국가 정책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언제든지 고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때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그때 폐지될 법안은 폐지되고 신설될 법안은 신설되고 이래서 그때 시대를 반영하는 거고 2012년도에 가치가 있었어요. 2017년도에는 또 그 가치가 있을.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또 2021년도에 또 시대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예. 이제 차별적인 부분인데 사람이 이제 일은 같이 하는데 사실 마음이 다 그런 겁니다. 일은 같이 하는데 그 임금은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우리 많이 2017년도에 전환될 때 그때 200 몇십 명 됐다라고 막 하실 때 예. 저 예. 가호봉 공무직들에 비해서는 기존에 이 하시던 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더 전문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국도비 공무직의 그 공무직 업무를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그 유관 자격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나름의 고급 인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급 인력들이 그 제대로 된 뭐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체계가 이제 차별적 요소로 남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공무직 노조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한다는 것은 공무직 노조 안에서도 다 12공무직이고 국토부 공무직이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그제시 공무직들도 동의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던 어떤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의견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일을 풀 때 가장 힘든 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일을 풀어가기 힘든데 현재 국토비 그러니까 공무직 노조 안에서는 이런 내부적인 서로 문제는 없다. 그래서 그제시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또 보니까 9개 경남 도내 9개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든지 아니면 계획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느 곳입니까? 이게 답변이 뭐 경남 도내 9개 시군의 소봉제 진환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이렇게라고 하셨는데 예, 저희 사실은 우리 도내에 9개 시군이 6개가 재난이 완료됐고 일부 완료가 3군데가 9군데입니다. 거창군 완료된 데가 고성군, 김해시, 양산시, 어령군, 함안군 여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예. 예, 그리고 남해군하고 예. 창원시, 하동군이 일부 완료됐고 추진 중이고 그래가 9군데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서도 아마 이제 똑같은 문제를 제기해서 이게 시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4차 협상은 지금까지 했고 4차에 걸쳐서 5차 협상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행평 원칙 그다음에 같은 일을 하는데 보수가 떨어진다든지 지켜준다든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도 또 우리 가로 청소원들 그 환경 공무직하고 또 임금 차별한다고 소송을 5분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소송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가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지금 그제시가 민선 7기 들어서 보수 체계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들어왔을 적에 기존 우리가 환경 미안으로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던 신분하고 공무직으로 들어온 신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공무직을 뽑을 적에 최근에도 그렇고 이거는 뭐 가하군 할 거냐 나하군 할 거냐 정해가지고 호봉도 이래갖고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는 우리 행평원칙에 맞춰서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소송을 자기들이 제기해갖고 지금 수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임금 체계를 보니까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환경 공무직들이 뭐 기존에 예전에 좀 하셨던 분들이라서 좀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은 그 우리는 그렇게 뽑을 때 뭐 가로충소원 그리고 한국관계 가로충소원의 공무직 다 직군으로 이제 모집하신 거 아닙니까? 예. 또 다 직군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환경공무직이라 이래가 기준하신 분들은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 가치 노동이라고 봤을 때 이제 그제시에서는 판단하기에 그 환경공무직은 우리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좀 무거운 걸 좀 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따져볼 때 그렇겠지만은 청소라는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또 이게 그제시에 이제 가로 청소 노동을 해서 지금 15분 이쪽에 자료를 보면 뭐 15분이시던데 15분은 그게 그 쓰레기가 무겁다 안 무겁다를 떠나서 청소라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차별적 요소가 생겨서 하고 있다. 그런데 그제시에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 그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알고 들어와 놓고 왜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다시 높은 임금을 달라고 하느냐. 그 취지 아닙니까? 주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청선 이야기신데 그분들은 다 나하군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 매립장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또 나하군이고 그다음에 또 도로 보수원도 나하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현재 소송 중이시죠? 그렇습니다. 9월 15일 다들간에 최종 변론일입니다. 변론일입니다. 9월 5일. 15일에 예. 최종 변론일이고 그럼 올해 안에 뭐 예, 다른 변론은 나올 겁니다. 선고판은 나오겠네요. 예. 선고는 하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노동자가 승소가 됐다 이러면은
2심까지 가실 겁니다. 그는 한번 깊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되셔가지고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우리 항소권으로 가지고 국민들 괴롭히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1심 판결 나오면 수용을 좀 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보고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5차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그 그제시에서 좀 전향적으로, 왜냐하면 그제시에서는 항상 뭔가 좀 하면 뭐 타 시군보다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던데, 이거는 타 시군이 이미 하고 있고 우리가 그제시가 되면 10번째 아닙니까? 경남에서 10번째인데 10번째는 뭐 충분하게, 그럼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정부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뭐 지침 다 따를 것 같으면 지방자치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그 한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저는 그 자치의 범위 안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가고 다른 데도 문제 없으니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 국장님, 우리 이거 불환빈 환불균이란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해석해 주시죠. 예, 이거 그 뭐 송나라 때 유학자 어떤 분이 하셨던 말씀이라는데, 이게 백성은 우리 가난한 거에 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더 이게 노여움을 느끼고 그런다는 겁니다. 특히 또 요즘은 공정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시 되고 있다니까. 옛날에는 내가 어디 뭐 백 써서 들어왔다 이러면 그게 하나의 그 사람의 권력인 것처럼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정이라는 가치가 정말 중요시 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이 공무직이라는, 그분들 생각할 겁니다. 이게 국도비 공무직이든 시비 공무직이든 똑같은 노동자가 똑같은 공무직 아니냐. 그럼 같이 호봉제를 적용해서 해달라, 이 말이 저는 충분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해도 되고, 그리고 다른 데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진주보다 낫더라고요. 진주는 직무급제 폐지해달라고 막 투쟁을 하던데, 진주보다는 훨씬 상황이 낫지만 우리 그제시도 이 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어, 이제 가지고 예, 의원님, 우리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 금방 뭐 시장께서 뭐 좋게 결제를 하셨다니까 뭐 다행이시고요.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시정 질문 전에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났다면은 뭐 더더욱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우리 다음에 우리 강경 국장님이신가요? 예, 네. 같은 분이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뭐 답변서는 일단 잘 받았습니다. 예, 그 우리 그제시는 사면이 바다여가지고 태풍이나 뭐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좀 취약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그제시 같은 경우에는 또 1963년도에 대한민국 최악의 산사태 피해로 기록이 되는 그 장성포 산사태 때문에 주민 61명, 또 대피를 지시하던 경찰 2명, 이런 총 70명의 희생자가 또 발생한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 산사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답변서에는 이제 최근 10년간 산사태 피해가 3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뭐 일단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세 곳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어떤 산사태하고 어떤 행정에서 구분짓는 산사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사장 인근 또 아파트 관련 부분들을 해서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네네네. 모르겠고 일단은 이게 이제 피해가 나서 시에서 응급 복구를 하고 공사를 한 부분을 이제 새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산사태로 인지하는 거는 이쪽에 피해 사례로 없길래 우리 1-1번 한번 어디로 가야 돼? 예. 이거 뭐 신문에서 사진에서 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너스빌 네, 2016년도에 네, 아너스빌 사진입니다. 그리고 2-1번 좀 네, 이거는 뭐 뉴스에까지 긴급하게 나왔던 작년도에 그 상동의 푸른솔 아파트 이거 보석 쓸려 내려온 겁니다. 그 언론에서는 다 이걸 산사태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산사태로 하고 산사태 종류에 예전에는 이제 산이 착 밀리는 것만 이제 산 자체가 밀리는 것만 산사태로 봤지만은 요즘은 토성류라고 계곡에 돌하고 흙하고 뭐 확 밀려 내려오는 거 그리고 땅 밀림 현상 생긴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장평 IC 쪽에 네, 네. 지금 땅 밀려가지고 치마되고 이래갖고 그걸 땅 밀림 현상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예. 뭐 치마되면서 땅이 밀리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산사태로 요즘은 다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아마 이 최근 10년간 산사태 피해는 더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의원님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해당 부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산사태 큰 범주에서는 산사태가 맞기는 한데 네. 부서가 해당 관련 일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분류가 세 곳이라는 답변을 드리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10년 내 세 곳밖에 없어가지고 네. 우리 그제씨가 그렇게 안전했나?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기는 안 건데 작년에 사실은 그 관측 역사상 뭐 43일인가 가장 최장 장마로 이래가지고 아마 그 푸른서울도 그래 했었고 뭐 다른 또 아파트 두 곳도 그 토성류로 아십시다 그러면 산에 흙이 쓸려 내려온 거니까 그 토성류 피해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시장님이 공동주택 산 쪽으로 지어져 있는 공동주택 일제 또 점검해가지고 예산 들어가지고 또 조치할 것도 조치했다 아닙니까? 작년에 예. 하고 올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의원님이 그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니까 예. 제가 좀 좁게 강가국의 산림녹지과 소관만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넓게 다른 과거지는 전부 다 이렇게 포함해서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지금 이게 듭니다. 그러면 예. 산림녹지과 제가 소관이 답변자가 강강국장이다 보니까 강강국의 예. 소관을 하다 보니까 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면 각 과별로 취합을 해서 가지고 계시는 뭐 건축가는 건축가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이 자리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이 총 49개소라고 답변서에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 위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대충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의원님한테 서면상의 어떤 한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못한 부분은 조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이후에 서면으로 별도 지금 아마 책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행정과 그것은 또 나름 자료를 또 올려놨던데 예. 이게 그 위치 한 40몇 군데 하면 그게 분량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그제시 전체를 뭐 커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 목표가 생활권역 옆에서 생기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사람 안 사는 곳에 뭐 산사태 생기면 인명 피해는 없지만 사람 사는 곳에서 특히 2011년도에 우면산 그 산사태 같은 경우는 11명의 그 인명 피해가 생겼고 그에 총 43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산사태로.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 정부에서 산사태 예방 관련해서 법도 개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관리를 해오다가 좀 관리를 하니까 좀 줄어들었고 근데 지금 다시 늘고 있다 보니까 뭐 산림청에서 올 6월 1일 날 K 산사태 예방 이래가지고 정책도 발표했죠. 예. 일단 그 자료는 주소가 들어있는 자료는 한번 제출 바라고요. 예, 그렇게 제가 하시면, 예. 그 산사태 관련 시정 질문 좀 하려고 예전에 그 우리 고현 이지구 연립주택 네. 이제 그걸 도시계획 그 건축 공동위원회인가 그쪽에 가서 제가 심사를 하다가 그 쪽에 참석하셨던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는 그 경남 아너스빌부터 해가지고 상문동까지 이쪽에 추가적으로 더 개발하는 것은 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견해를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경상대에 그 마오석 교수님이라고 그 사방사업 전문가인데 올해 퇴직을 하셨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진주에 계시더라고요. 찾아가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경남에서는 그제 김해 양산이 산지의 그 난개발이 가장 심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세 도시 모두 김해는 공장을 지으러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산사태, 눈사태, 여름에는 산사태, 겨울에는 눈사태 피해가 생기고 우리 뭐 그제는 주기적으로 사실은 우리 그 산지를 개발해서 지어놓은 공동주택에는 아까 뭐 토성류 개념으로 아니면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 절토면에 흙이 밀려 들어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피해가 있다. 그 이유가 그 경남의 3대 도시의 공통적 문제라 하더라고요. 산지 난개발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계룡산은 또 특히 우리 이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계룡산은 산이 높고 경사가 그 많고 또 특히 또 물이 많다고 합니다. 이 섬에 있는 산답지 않게 물이 많아서 특히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이 지금 이쪽 우리 고현 쪽으로 고현 장평 쪽에 상문동 걸쳐 있는 이 지금 국도 우회도로 14번 국도 우회도로 아래쪽에는 하방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장평이나 고현 상문동에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는 뭐 사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지압지구는 49개소가 되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사방 사업은 우리 경남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전적으로 사방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8개에서 8곳에서 한 10곳 정도, 1년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는 한 12억, 3억 정도 하는데, 내년도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시에서 좀 취약하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보내주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전에 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 때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조사를 해서 뭐 결정된 건 아닌데 거기에서 뭐 일정 부분 사방댐을 만들어서 사방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조사를 해간 적은 실무적으로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또 관련해서 또 다른 교수님한테 또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 삼성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그게 개발 그게 넓으니까 그 땅이 넓으니까 아마 그게 산지관리위원들이 해가지고 그쪽에 그 조사를 해서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삼성 기숙사가 지어지기 전에 이제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산림토목 전문가들이 그 함께 그쪽의 부지를 조사를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하신 적이 있나 봅니다. 네. 그 경상대학교 좌용주 교수님이라고 그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저 경남 안으스빌부터 상문동까지 이제 전리단층 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리가 이제 그 암석에 생긴 이제 갈라진 텀인데 우리가 뭐 주상전리도 있고 편상전리도 있고 뭐 전리가 많은데 이게 전리가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전리고 이게 서로 간에 판으로 돼서 움직이면 그게 단층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리구역도 있고 단층구역도 있고 이 지역이 그렇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위험하다. 뭔가를 하기에는 위험하다 이러는데 이미 많이 지어져 있죠. 사실은. 그 문제가 매우 크다, 지금. 그리고 상동에 제가 모 아파트를 한 가봤습니다. 그 3-1번입니까? 예, 이게 이제 상동에 이제 뭐 이름을 대면 좀 뭐 그럴 것 같고 모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큰 아파트인데 지금 사진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현장에 가서 보면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고 위험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저렇게 크게 옹벽을 쌓을 수 있었죠. 요즘은 5m 이상 뭐 수직 옹벽을 못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뭐 옛날 2000년대에 지어졌으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저 감지기를 달아가지고 더 어떻게 나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런 것도 실제로 이제 내재된 위험인데 지금 우리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지금 올 초에 그 연립주택 했던 그 부분도 바로 그 도로 인접해가지고 지어지는 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에서도 옹벽 이렇게 무너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형태로 해서 심의를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심의는 통과됐는데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 위험 요소를 안고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경상대학교 교수님까지 찾아가고 했는데 이게 그 제시에서 이제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사실은 산지 개발은 안 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러는데 그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지금 더 이상의 어떤 산지를 훼손해서 공동주택을 짓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산사태 문제가 사실은 뭐 우리 시민이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관계되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이런 문제로 시정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 문제를 제가 질의를 보면서 지금도 저 사진에서 각종 뭐 아파트 등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규절한 측면도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업무를 협의를 하면서 산의 어떤 부분에 산지 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건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조금 전에 산림녹지가에서 해당되는 3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뭐 아파트 관련 부지에서 또 인허가 난 뭐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소하게 또 슬라이딩이 생기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 인위적인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허가 과정에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부에서 그 해산사태 방지 대책에 보면 산지 개발할 때 이제 재위험성 검토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뭐 K 방지 대책 하는 거는 제가 내용을 봤는데 구체가 어떤 답변을 드렸 내용은 굳이라고 지금 이제 현행은 2헥타르 이상이 되면 재위험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66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무조건 재위험성 검토를 하게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면적의 부분 없이 재위험성 검토를 해라. 그리고 억수 강화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660제곱미터면 이제 200평 정도인데 200평 맞습니다. 뭐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소규모 개발 사업도 이제는 그 제시 전역에 가다 보면 산에다가 펜션도 많이 짓고 또 남부면
지금도 뭐 관광 그 단지 개발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쪽도 실제로 산지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산지를 훼손을 해보다 산지를 개발해야 되고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은 2헥타르 이상에서 660제곱미터까지 강화를 하는 거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무분별한 산지를 훼손 또는 개발을 해가지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정부의 목표도 보니까 이 4-1번 띄워집니까? 예, 이게 지금 이제 정부 목표가 산사태 인명 피해가 지금 2010년부터 2020년간 평균 5.6명이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일 평균을 많이 올린 게 2011년도 우면산 사태부터 해서 그렇고요. 그런데 2025년도의 목표는 0명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이게 산림청에서 이 대책을 내놓고 해도 산림청은 국가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세세하게 할 수 없다고 봐요. 결국은 거제시의 재예방은 거제시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지금 아마 이 산림녹지 과정 와 계시지만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적극성이 필요하다. 이게 흔히하게는 이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될 범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왜? 우리 거제시는 재해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대한 침식도 뭐 심한 것도 많다 아닙니까? 사실은. 산사태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저쪽에도 지금 26,238개소에서 2025년까지 7만 개소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산림청에서 각종 지질 형태나 여러 가지 산의 집수 면적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산에서 물을 받아들이는 계곡이 쌓이는 거, 그 다음에 인근의 인근 마을 행성 등을 고려해서 산림청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우리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해옵니다. 그 지역들이 대상 지역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산사태 지역 지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실태 조사를 하고 온 산림청에서 통보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산림청에서 온 부분들이 정확하게 자기서 시뮬레이션 해서 오는 내용이 맞는 경우에 지정을 하고 또 그 외 별도로 더 지역 지정을 관리할 부분이 있으면 더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가 산사태 예방 예찰단인지 뭔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네. 산림청에서 지금 하겠다는 것은 드론 띄우고 스마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계획도 있지만은 드론이라든지 할 수 없는 실제로 사람이 눈으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우리 거제시가 지금 정부에서 7만 개소 정도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딱 비전까지 정해서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거제시 전체 산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거제시의 시민이고 거제시의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라. 또 특히 산사태 예방 관계는 이제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방사업이 사방댐하고 계류 보존 사업이죠. 네네. 근데 사방댐이나 계류 보존을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들고 와서 공사를 하면 환경단체에서 억수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계곡을 훼손한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3-2번입니까? 4-2번 한번 4-3번으로. 예, 저게 이제 사방댐의 이제 유무에 대한 비교인데 실제로 사방댐이 있는 곳은 저게 토승류가 사방댐에 의해서 걸러지고 위에 물만 넘어가기 때문에 토승류에 의한 피해가 거의 발생 안 하는데 옆에는 보면 사방댐이 없는 곳은 토승류에 의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은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런 이해도 필요하다 이거죠.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한테도 이 사방사업이나 그렇게 사방대업이나 계류보수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다라는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그제씨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산림청은 이제 공중전만 할 뿐이지 실제 사람 만나고 하는 거는 지상전 하는 거는 우리 그제씨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 시민들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원님께서 실무부서를 대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하면 땅 주인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이게 산사태 취약지역에 지정이 되면 개발이 네. 좀 제한되는 네,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는 사실은 개인의 사유권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전이 더 중요한 어떤 그런 네. 시대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산림농지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그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훈 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건축 쪽에 우리 도시안전국장님이시니까 그 해당에 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고 이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제시는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의 위험에 그 어느 지자체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제시와 그제시의회는 산사태, 해일, 태풍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는 그제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국도비, 공무직의 차별, 공무직과 공무직의 차별은 이제는 과감하게 철폐되어야 합니다. 차별이 없는 그제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용 시장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 5일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여 가족 간의 만남을 최대한 허용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행히 10월 말부터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이 되면 코로나에 의한 불경기도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제 시민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5만 시민의 권익 정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영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출신 박형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정 질문의 자리가 우리 현실에 대한 솔직한 공감대 형성과 시정 질문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달성하고 정책을 공감하며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실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답변자 부시장님 하시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그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2019년 광고비 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1번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경남 메일 보겠습니다. 좀 위로 올려보시죠. 예, 부장님. 이 광고비 집행 현황을 보면 이게 포커스 경남 110만 원. 그다음 경남 메일 660만 원. 광고비가 이게 경남 도민신문은 220만 원. 광고비가 이 좀 들쑥날쑥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방송과 신문은 아마 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좀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방송 같은 경우는 송출이라든지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신문은 ABC 협회에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발행 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아마 이 지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이게 뭐 광고비 지급 현황을 보면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제 보면은 방송과 일간 신문에 대해서는 예. 있는데 인터넷 신문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급 기준이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그제 인터넷 신문 385만 원. 그 다음에 인터넷 뉴스 275만 원. 그 다음에 그제 뉴스 330만 원. 여기도 이 도민 경남 메일 보면 또는 1100만 원 이렇게 지방지도 이리 보면 도민일보라든지 이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어떤 우리 광고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방송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중앙과 지방 일간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역 주간지하고 인터넷 신문하고 이 부분은 아마 언론하고 아마 이걸 협의를 했는 모양입니다. 단가를. 그래서 한 번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방송사 지상파 같은 경우는 2, 3천만 원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또 예를 들어 중앙과 중앙지 같은 경우는 한 번 지급하는데 550만 원. 그다음에 지방지 같은 경우는 220만 원. 그리고 지역의 주간지와 인터넷 신문인데 주간지 같은 경우는 66만 원. 그리고 또 인터넷 지역 신문에 대해서는 55만 원. 거기서 이제 덧붙여가지고 지역 주간지하고 인터넷 신문은 창간일에 대해서 110만 원 주는 걸로, 예. 이렇게 아마 언론인들하고 좀 협의가 교감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창간 광고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자, 단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지급하는 단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똑같고,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시정의 홍보의 효과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이제 지급하는 것은 차등 지급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의 강공기 집행 현황을 보면 중앙이나 전국 인터넷 신문을 보면 많이 지급했어요. 지급 금액을 보면 예. 상당히 많이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좀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21년도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 시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내부 규정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이 보면은 뭐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뭐 인터넷 신문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문만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또 시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제시행 보도자료도 막 지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좀 광고 효과를 높여가지고 또 사진도 첨부하고 이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로 또 보면은 생산 기사 수도 감안도 하고, 그리고 도합체 취재해서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의원님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좀 하자고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전적으로 한번 좀 더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언론이니까 언론의 예산 집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개선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뭐 언론사 광고 지급 현황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은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관께서는 이 시정 질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급 현황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네.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투명하게 지급 현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면 어떤 코로나 예방 홍보는 어떤 산은 되고 어떤 산은 안 되고, 시민의 홍보는 어떤 산은 되고 어떤 산은 안 되고, 이런 기준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좀 기준을 마련해서 좀 이 사회에 이번에는 코로나 예방 효과에 썼으면 또 다른 언론사는 또 다른 어떤 언론 홍보에 좀 이용될 수 있고 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화 시대에 뭐 언론이라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마 제가 이 의원님 질의를 받고 한번 부서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좀 그렇지만은 아마 공직자로서는 투명하게 이렇게 집행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뭐 알 수 있었고, 또 타 지자체에 한번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것도 수도권에 뭐 조례를 정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번 이번 광고료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되돌봤을 때 뭐 그나마 그래도 그 제시는 투명하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더 또 일부에서는 저한테도 직접 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비판하는 글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하는 글이라든지 이런 우리 시정의 발전적인 언론이 되면 좀 어떤 게 좀 많이 좀 지급해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뭐 예를 들어 주경에서도 뭐 의원님들이 홍보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어가지고 삭감되고 이런 부분도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모두에 말씀드리듯이 좀 뭔가 우리가 시가 하고 있는
행정을 시민들이 좀 폭넓게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기 때문에 언론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저는 이 언론에 대한 이 광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계속적으로 해온 예산 편성을 해온 거 보면은 내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폭넓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 하는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세입 세출을 하면서 좀 우리 언론 담당관이 이번에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이제 예산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견제 기능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고 예의하고 그러는 거죠. 꼭 필요한 예산은 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올 때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 존중 차원에서도 당연하게 필요한 내역을 적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은행에서 삭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점은 다음에 이 홍보 이쪽뿐만 아니라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광고비 이걸 보면 오찬 만찬 상당히 많습니다. 네. 월 한 200만 원 이상 지출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일 보니까 이 지출되는 부분도 그냥 15만 원씩 150만 원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몇 분 정도 누구누구를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했는지 명단 언론사까지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기 전에도 이건 업무 추진비 말 그대로 그 간담회하고 이런 비용은 행안부에 예규를 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세세하게 이제 사람 누가 참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아마 이 집행 기준에 보면 50만 원 이상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또 우리 감사부서의 일상감사까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공무원의 업무 추진비 집행하는 부분, 결국 특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언론인들하고 브리핑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또 우리가 알려야 될 부분에 협조도 구하고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집행하는 이런 투명하게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 예규에서 엄격하게 이렇게 지금 집행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보통 150만 원씩 이렇게 180만 원씩 지출될 때는 그 언론사 명단까지 적어서 우리 시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그 담당관께서 이 부분은 기록도 해 놓으시고 이게 또 감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예. 네, 투명하게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은 제가 우리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님이니까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언론 담당관이 가장 승진을 했는데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 잠깐 양해를 예, 구했듯이 그러면 이 부분에 제가 대해서는 좀 2차 피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좀 질문을 답은 네, 답하는 것은 예, 좀 보류를 좀 해주십시오. 예, 부사님 의견을 제가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부사님께서 인사위원장이시니까 제가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는 어떤 이런 징계 규정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 언론에 나왔던 그 기사 내용이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 그제시의 어떤 공직자로서 예, 의원님. 아니 제가 뭐 이런 얘기만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직자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시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그러면은 큰 팩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본질은 오늘 우리의 지정질의 요지에서 벗어난 내용을 위원님도 하셔서는 좀 자제하셔야 될 내용들이 예, 있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사위원장이시니까 제가 한마디 드린 겁니다. 그 말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간단 명료하게 좀 해주십니다. 예, 피해자의 그 2차 피해가 방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좀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자제해 달라 하는 예, 말씀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네. 부사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정양용 시장님께서 인사가 우리가 내년이면 이제 인사도 끝이지 않습니까? 그 인사위원장이시니까 제가 오늘 그 본회장에 와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 여긴상 국장님께서 퇴임하면서 이부를 둘러쓰고 우는 공무원이 없으면 좋겠다. 다음 인사 때는 부장님께서 인사위원장이시니까 공명전대한 인사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위원님, 우리 길이 벗어난 내용은 계속 하시는 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시장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아주 필요한 자리 제가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 택시에 대해서 이 시정 질문을 제가 두 번째 드립니다. 네. 예, 이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시정 질문을 아이파크 2차 방음벽 설치 문제, 그 다음에 아이파크 2차 개발 한수급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두 번씩 드렸습니다. 두 번씩 드리니까 지금 아이파크 방음벽 문제는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개발 이익 한수금은 방송국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좀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실체의 이용자 실적을 보면 한 30%에서 35%입니다. 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뭐 2019년도에는 한 42%, 그다음 실체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 중에서 그리고 2000년에는 35%. 그런데 올해는 7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31% 정도 됩니다. 예, 부장님 제가 시정 질문의 요지는 네. 이런 겁니다. 실체의 이용자가 30% 정도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카니발을 우리가 28대죠. 예, 지금 28대에 3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명이 운행하죠. 예. 이 28대인데 이 차를 좀 승용차를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 취지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방금 말씀드리듯이 우리 특별교통수단 그런 게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편의 제공에 대해서 지금 전체 대상은 한 3,646명입니다. 3,646명인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이 중에서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등록제로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않는다 하는 이런 기준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근거를 찾기는 좀 힘들었는데 올해부터 하니까 772명이거든요. 등록제약으로 운영하는 게. 거기 보니까 227명이 휠체어를 이용하고 또 495명이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아닌 차를 갖다가 승용차를 도입하는 이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2019년도에 경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바우처 택시를 지금 도입할 거거든요. 바우처 택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 택시를 평상시 일반인도 타면서 말 그대로 또 콜택시로도 이용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도가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해서 뭐 결국 그것도 창원, 김해, 진주, 어령 이 4개 시군을 해보고 2023년부터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민간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별도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콜센터도 설치해야 되고 지금 경남도에 일괄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비를 지원해서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한번 또 보면은 콜센터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를 정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운전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경제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시장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 특별교통수단의 외의 운행 차량, 승용차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자체에서 이 조례 제12조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운행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제가 아까 부장님께서 바우처 말씀하셨는데, 바우처 택시는 상당히 지자체에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28대 카니발이 있고 스타렉스가 있는데, 이 차를 30대 이상을 두 대 정도만 정차하게 되면,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지금 같으면 해양개발공사에 민간 위탁보다는 아까 그 부장님께서 민간 위탁보다는 그 민간 위탁이 차고지도 있고 저렴하게 든다고 하지만 사실 민간 위탁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을 봐서라도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28대가 돼 있는데 몇 대만 정차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3대만 정도 한다고 하면 장애인을 3명, 339 상교도를 하면 9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취지는 그렇게 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휠체어 이용자보다는 비휠체어 이용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골목골목에 승용차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상당한 장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떤 행정을 좀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의 개선의 의지가 아주 약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의원님 방금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지금 아마 도내에 이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가 우리야 민간에 거제 택시를 주고 있지만은 창원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주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양산은 복지재단에 이탁을 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그 해양관광공사에 주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 그렇습니다. 그 지방공기업법에 30대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30대를 그런데 우리 28대라는 뜻이죠. 그런데 30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지금 이걸 운영하는데 모든 수지 분석을 했을 때 경제성이나 모든 걸 했을 때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지방공기업법에 30대로 돼 있는데 28대는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좀 우리가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 그건 왜냐하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진정으로 그게 효율적이라서 한다면은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한번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극적 행정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볼 대상이 아니겠느냐. 지금 네. 제가 보고받을 때는 발생 실무부서에서는 법에서 지방공기업법에 30대이기 때문에 지방공사해 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 행정한다면은 이 부분 공기업이 주는 것도 한번 검토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 부분도 결국은 또 개발공사가 차고지도 만들어야 되고 정비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떤 게 경제적인지 고민을 네. 하자.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리듯이 바우처 택시가 전국적인 대세로 지금 답이거든요. 그래서 바우처 택시로 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바우처 택시도 있지만 저는 고용인을 창출하다는 취지죠. 왜냐하면 택시 타기는 상당히 장애인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승용차라든지 타는 거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장애인들 마음을 누구나 없이 잘 아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자는 거고요. 민간 위탁을 일하면 제가 이 수리비를 다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1,3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나가요. 근데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면 경기도에는 다 공기업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인 일을 우리 시에서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자는 거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취지가 맞다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이 경정비, 중정비는 경기도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경정비 하는 곳은 따로, 중정비 하는 곳은 따로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해양개발공사에서 만일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차고지라든지 이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고용 창출 면에서 이 부분은 좀 승용차를 몇 대라도 구입해서 그렇게 하자 그런 취지고요. 부시장께서는 상당히 아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21명이 이 장애인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명단을 받았습니다. 21명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인이라고 얼마든지 채용이 가능하고 하다고 21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한 3대 정도라도 승용차를 구입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 3대 정도를 구입하게 되면 한 9명은 고용 창출이 되니까 얼마나 이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약자가 3,000여 명이 되는 데서 법정으로는 150명당 하나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해보면 24대만 하더라도 법정 요건은 갖춰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장애자, 특히 교통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무장애 도시도 만들겠다 하는 뜻에서 저는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28대 지금도 오버되어 있는 상태. 물론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니겠다 하는 데 대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건 뭐 잘 된 건데 그러다가 또 지금 그렇습니다. 정부 우리 지금 경남도 정책에서 지금 바우처 택시를 하겠다 하는 마당에 또 거기에서 차고지를 만들어가지고 세대를 또 운영하는 이런 비경제적인 측면이 문제가 한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네. 28대가 있는데 네. 또 이 답변서에 보면 승합차를 9대 더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것도 승합차를 9대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민간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바로미락 하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이게 이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규제 특례에 의해 가지고 말 그대로 장애자들 콜하니까 지체하는 시간도 많고 또 성차 거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9대는 민간 우리가 돈 들이는 게 아니라
민간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좀 그 해주시면 좋겠네요. 민간인의 공기업에 가는 게 맞고, 예. 제가 이제 28대가 일했지만, 2대만 더 정착하게 되면 공기업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대가 30%밖에 그 휠체어 이용자를 제가 태우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런 카니발 이런 차를 구입할 게 아니라 예, 승용차를 제가 구입해서 고용인을, 장애인을 고용을 창출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2대 모지라고 이거는 그래 공기업에 주는 거 우리 그 제가 해양관광공 개발해 주는 게 대해서는 한번 제가 모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예. 어차피 또 이 28대에 대해서는 휠체어를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운영해야 되고, 예를 들어 휠체어가 필요 없는 일반인 아니십니까? 예. 일반인 사람들은 내 바우처 택시를 하더라도 말 그대로 지금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운영을 28대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공기업에 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부장님 들어가 좋겠습니다. 네. 행정국장님. 네, 국장님 딱 계속 나와주시면 예, 행정국장 정거롱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이 통장의 어떤 임기와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뭐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 통장님이 지금 현재 한 몇 분 계시죠? 지금 이제 면적이 206명, 동지역이 187명, 293명이 있습니다. 393명. 예. 393명이죠. 예, 393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규 임용된 이장수가 178명, 한 45%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장님을 지금 한 30년 이상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30년 이상 하신 분은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십니까? 20년 이상은요? 20년 이상은 20년에서 30년까지는 7분이 계십니다. 7분 계십니까? 예, 30만. 이 국장님께서는 이 통장님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면장도 해보고 했지만 또 사실은 있습니다. 자연마을, 그러니까 촌락 같은 경우는 어떤 동네 가면 이장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동지역에는 경쟁률이 높아서 서로 하고자 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양 방향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 통장님의 지금 우리 인수인계는 어떻게 돼가고 된다고 생각합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이제 좀 보면 일부 지역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저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장의 인계 인수 방은 면동장님들이 다 이거 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면동장 몇 건은 면동장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을들에 보면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마을에서 A, B 두 분이 나와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기존 이장님하고 새로 하고자 하시는 분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을 오래 하게 되면 17년 뭐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인수인계가 안 돼요, 아예. 그래서 이게 우리 시 자체에서도 어떤 표준 조례안을 만들든지 어떤 모범 규약안을 만들든지 어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 의원님 이게 쭉
맞습니다. 임문계수도 아니고 이장의 임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인지도 잘 못하시고 앞에는 뭐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자체 업무 매뉴얼 책자를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9월 중에 전부 배부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올해 바로 들어온 분은 임명된 이장님들이 동장님들 40만 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11월 달에 직무 교육도 시키고 매년 이제 그래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업무인계 수강기라든지 이장님이 뭘 해야 되고 어떤 사안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하는 것까지 매뉴얼도 제작을 해드리고 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장님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이장님도 있어요. 맞습니다. 신규 이장님들은. 그럼 매년 이렇게 이제 우리 거제시 자체에서 어떤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뭐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예, 업무 매뉴얼은 393분 세 분한테 다 드리고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이장님에 대해서는 매년 직무 교육을 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통장님께서 어떤 마을에 뭐 돈을 받는다든지 어떤 다른 데 돈을 좀 뭐 기부를 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못하게 돼 있죠. 강요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요를 못하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장님은 시에서 나오는 어떤 지급되는 그 어떤 월정 수당만 받아야 되는데 마을에서 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동네 촌에 살고 있지만은도 마을에 발전 기금이라 해가지고 일단 받아가지고 마을에 그 뭐 꽃을 심다든지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 발전 기금을 모으다 보니까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부장님 알겠습니까? 마을 발전 기금은 마을 자체 규약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에서 개입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걔네 간에서 개입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이장님의 어떤 이 문제점을 마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수인계 이게 왜 안 해주는가 하면 마을에 돈이 있다 보니까 통장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라도 인수인계가 안 되는 지역은 지금 보니까 통장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각 면의 동장들이 인수인계를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죠? 지금 매뉴얼 만들어서는 393분한테 다 드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전부 업무 인계 인수가 안 된다. 그 다음에 할증 기금 받아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특히 업무 인계 인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한번 들여다보고 자칫 그게 안 된다면 사실은 맨동장님들께서 더 좀 나서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맨동장님이 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최근에도 제가 좀 봤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기 때문에 마을 총회 등에서 이제 저희 그 규칙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 주민 3분의 2 이상 세대수가 해임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직권으로 맨동장에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 언론의 보도에 보면 마을 돈을 공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가지고 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모릅니까, 국장님? 저희 관내는 제가 아직 언론에서 못 봤는데. 그런 경우가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왜 인수인계가 중요한가 하면 인수인계 할 때는 마을의 일에 대해서도 인수인계가 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진척 사항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맨동장에 인수인계를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제가 업무 매뉴얼을 이렇게 행정과의 연건호 담당자죠. 연건호 예, 담당자. 예. 이 통장에 인수인계가 문제가 많다 하니까 이 공무원께서 이 밤을 새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예. 이렇게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참 정말로 이런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업무를 참 충실히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지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할 때 어떤 공무원이 와서 의원님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고 나면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
그런 게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 통장 업무 인수인계가 어렵다, 뭐 이런 부분을 하니까 공무원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고민을 할 때에 참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 앞으로는 더더욱 네. 그런 일이 자주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좀 좋게 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좋은 현상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통장 문제 이 부분은 그 임기를 저는 한 연 2회 정도 제한을 해서 그럼 3년 같으면 6년 되지 않습니까? 한 우리 거제시에서도 한 6년 정도만 임기하면 이장이면 임기가 충분하게 마을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지 않는 그 기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마을에 가보면 마을 규약이 아무 데도 없어요. 가면 어떤 마을 규약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마을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마을 규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표준 어떤 규약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과에서 좀 이 통장님들 이 교육 업무 매뉴얼 만들듯이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충실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이건 우리 면동장 회의를 할 때마다 거론이 됐고, 그런 메뉴를 만드는 계기도 그 계기가 돼서 지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연마을에서는 대동해알 쪽에 이장님이 선임이 되고 거기에 회의록을 해가지고 우리 내년에 뭐 하자. 보름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두레라든지 이런 거는 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 그 간섭이나 우리 전통이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깊이 듣고 적극 검토해서 시행방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보면 하천 같은 데도 이장 임기가 뭐 3년만 1년만 하자 이런 또 마을 규약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내 5개 시군이 이번에 그 통장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창원, 통영, 김해, 산청은 연임 1회 규정을 두고 있고 사천은 2회 규정을 두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그 우리 시 마을 실정하고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타지자체 상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종합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마을 주민들도 어떤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만 30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도 마을을 발전시키면서 어떤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 꼭 뭐 임기 제한을 뭐 제가 볼 때는 연임 한 2회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떤 사실은 우리 마을 규약도 아무 데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이런 규약을 좀 만들어서 이 통장 업무 매뉴얼을 할 때 같이 좀 이런 부분도 좀 첨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전국 사례도 안 보고 그게 다 장담준다 부기 분석해서 시행방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 이제 우리 그 면동에 자전거가 지금 그 국장님 있죠, 면동에. 있습니다. 면동에 한 예, 10대 정도 면동장님들 다는 안 들었고 일부 드렸습니다. 한 10대 정도 예. 되죠. 이 자전거를 타고 좀 다니고 이럽니까? 민원 해결도 하고 합니까? 예, 저번에도 한 파악을 했는데, 면동장님 그 자전거를 타고 순찰도 하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순찰도 가고. 예. 예. 좀 먼 거리는 가지 못하고 팽지라든지 이런 쪽은 해가지고 시가지 이런 데는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10대가 구입했으니까 예. 이런 부분도 그 차가 못 가는 곳 골목길에 가서 어떤 민원 해결도 하고 또 면동장님도 면동장님 안 타면 뭐 직원들이 타더라도 이 부분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활용도 제공 방안에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대박이에요. 센터 소장 나와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건우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답변은 잘 받았고, 예.
오늘 제가 지등 질문하는 취지는 그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과 농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예. 이거는 뭐 농업 경영체 등록은 국가 사무라고 하지만 국가 사무도 뭐 지방 사무의 일부인데 우리 거제시의 한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이제 농지 원부상으로는 한 3만 2천 농가 됩니다. 농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농업에 아까 그 말씀하신 농경영체에 그 등록한 농가 수는 9,580원 농가입니다만 실제 농업에만 전념하는 농가는 4,375 농가로 저희들이 파악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기본행 그 공익 직불제에 그 직불금을 지급하는 그 농가를 우리 대상으로 했을 때에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국장님 이 농가 수에 오는 농업 경영체 등록 수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보면 가짜 농민이 많아요. 가짜 농민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전수조사라든지 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가짜 농민을 보도는 이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것은 농림식품 그 기본법 시행령 그 제4조에 농업인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합하면 전부 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할 때에 그 2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등록하게 되는데 만일에 이제 또 허위로 기재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가태료 처분을 받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우리 농업관련 시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뭐 조사라든지 하겠습니다만 이걸 담당하고 있는 그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사무지만은 사실은 또 농림부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자료가 진실인지 아닌지 필요하다 싶으면 또 지자체에 그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사무이자 또 지방 일부는 지방 사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농업용 면세유라든지 농자재라든지 직불금이라든지 뭐 농지 관련 취득세, 양도세도 가면 혜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혜택도 있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농어민 수당이 받게 되면 공익직불제가 시행이 되면 이게 농가 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그럼 그럴 가능성도 저는 배제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앞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 채소 경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그 농업경제 등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공익직불제가 시행을 되면 이제 아버지가 농사 짓게 되고 또 아들로 농사 지고 어떤 그 부자가 따로 경영을 등록할 수도 있지 않다. 이제 있을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여성 농업인, 여성 어업인, 여성 임업인 어떤 특수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을 드렸는데 이 답변은 뭐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여성 농업인 육성법 시행령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 4조에 보면 여성 농업인의 건강 검진이 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림부에서 사실은 지난해 2020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를 못하고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전국
9천 명의 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23년도에 전국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에서 우리 도내 시군하고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만은 분담 비율이 6대 4로 경남도가 4고 우리 지군이 6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전면 실시하는 걸 대비로 해서 내년도에 2023년도 예산 확보라든지 또 아까 의원께서 또 염려하시고 하시는 그 농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중에서 사실상 실제 어떤 지급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우리가 선별로 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우나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조선소에 근무하게 되면 특수 건강 검진 이런 걸 받아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어업인이나 뭐 임업이나 여성 농업인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특수 건강 검진을 받지 못하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뭐 계획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소비 시비 매칭 하든지 해서 또 이런 예산을 반드시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네, 마지막 국장님. 네, 안전도시국장이 다른 데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예. 하청면 국장님 사업마을 아시죠? 예, 다녀왔습니다. 예. 다녀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진 좀. 국장님 그 빨간 동그라미 한 곳은 사업마을 해관입니다. 예,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저 왼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쪽이 장복 가는 쪽이고 예. 저쪽으로 가면 하청으로 가는 쪽인데 맞습니다. 예. 저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내가 지금 현재 속도가 60km로 돼 있어가지고, 예. 상당히 회전 반경은, 즉, 말해서 완화 곡선 부분이 좀 심한 구간이 되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제시에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인 설치된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2군데 해가지고, 사등 층고, 예. 그리고 사고, 성내 쪽에 해가지고 2군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설치를 하게 되면 예. 여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까? 시설은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호구간 도로 포지, 그다음 가속 방지 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방호 울타리, 횡단보도 등 조명 시설 등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속 카메라 하는 부분들도 예, 검토가 예. 가능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횡단보도 집중 조명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무단 횡단 방지 시설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단속 카메라, 미끄럼 방지 포장, 속도 제한 노면 맞습니다. 표시 예, 이런 거 할 수 있죠. 예. 저 구간에는 지금 시급한 게 국장님께서는 뭡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마을 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을 지금 받지를 못했던 부분들이고, 예. 그게 19년도부터 시작해서, 19년도, 2000년도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246개소에 중에서 우리가 거제시가 2군데를 사업을 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잡혀 있는 게 21년부터 23년까지가 전국에 180군데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 그 구간을 인정받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에 대해서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면은 실제적으로 2024년도 정도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2024년. 예, 그때 2023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2024년도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장 여기서 인명사고가 예. 한 6명 사망입니다. 여기에.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그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신 부분에서 직능지에 사망사고하고 교통사고 부분에 대한 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그 마을 주민보호구간 설치 그 관리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보면은 저희들 3년간 어떤 그 교통사고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제 경찰서에 저희들이 한번 의뢰를 해보니까 지금 19년도에 한 건, 2000년도 4건, 2021년도에 한 건으로 해가지고 사망사고는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 자료에는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사망이 6건 있었고, 예. 예. 중경사항이 7건 있었습니다. 총 13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희들 교통사고 그 최근 3년치에는 안 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저 위에서 지금 장목 방향 있잖아요. 예. 저기서 내려오는 차들이 마을 해관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건너가지는 못합니다. 위험한 거는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예. 보이지를 않아요. 저도 예. 뭐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예. 차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기가. 예, 그렇습니다. 아주 시급하고 예. 이 부분 다른 부분도 많지만은 이 부분이 좀 가장 심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2024년에 된다는 겁니까? 예,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까지 물량이 다 잡혔다는 이야기죠. 지금 국토부에서. 근데 담당 공무원께서는 담당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은 2단계 기본계획 부분에서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전국의 75개 시도에서 180개 구간에 설치 예정해가지고 부산청에 물량이 잡혀 있는 게 3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시에는 안 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빨라도 2024년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위원님 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히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사고 위험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속도부터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국도에 4차선 구간도 지금 60km 정도, 70km 이렇게 돼 있는데 2차선에 곡선이 심한 구간에서 지금 60km 돼 있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를 먼저 좀 검토를 좀 해가지고 시행토록 준비를 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어차피 저기 맨내 국도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진주국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시설물이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속 카메라는 어떻게 됩니까? 가속 카메라는 경찰청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이게 부분에 대한 걸 위원님 시정 질문도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삼아서 경찰청에다가 요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각지는 상당히 위험해요. 예,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게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도 고민인데 저쪽 꼭각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차가 늘어오게 되면 마을 경로당에는 아예 보이지 않아요. 저도 인지를 했고 보도가 그러니까 횡단보도는 있지만은 인도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없어가지고 있는 건 데크 일부로 좀 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마을 바로 옆에 부분은 또 없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인지를 하고 왔습니다.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인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집이 걸려서 안 되죠. 집도 문제지만 인도는 가능은 한데 척구가 있어서 예. 척구 물 부분에 대한 우수 시설이 정리를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 집들을 핸들링 좀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게 이제 농업용 트랙터라든지 예. 경운기라든지 이런 게 다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인도도 하기도 상당히 더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하기가 저쪽에 가속 카메라라든지 저쪽에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쪽에다 보면 요쪽에는 가속 카메라를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찰청에다가. 너무 예. 세게 달려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위험하고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시장님께서 2024년이 아니라 좀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거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마을 주민 보호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이야기고, 예, 그 부분의 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 그 경찰청이나 그리고 진주국도나 예.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냥 들어가 좋습니다. 의원님 질문이 다 되고 마무리 말씀하시랍니까? 예. 그러면 아까 시장님 아까 그 말씀드렸으면 답변 조금 하시랍니까? 네. 제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진행을 하면서 시정 질의의 요지에 벗어나는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게 저희들의 원칙인데 아까 그 내용에 들지 않은 내용을 위원님께서 부서장님이 나와 계시다니까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시장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는 그 해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예. 그 답변에 대해서도 혹시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1분에 간단하게 1분만 그 다음 답하는 걸로 그렇게 마치도록 하죠. 먼저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인사에 뭐 공명정대하지 못하다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기회를 주셔서 오경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 취임 이후 인사에서만큼은 한치의 부끄럼 없이 공명정대하게 임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그분들의 나름의 이유와 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7배수입니다. 한 명의 사급 승진을 위해서는 7명의 승진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인사를 인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박형국 의원님께서 앞으로 공명정대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은 이제껏 민선 7개 인사가 공명정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강한 그런 메시지를 툭 던지는 그런 식의 발언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좀 짚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공명정대하지 못했던 인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말씀은 제가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입니까? 왜 그 언론 담당관이 승진을 못했느냐? 그렇게 질문 드리고 예. 시장님께서 인사를 잘했나 못했나? 그거는 인사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는 거지. 제가 시장님한테 인사를 잘했나 못했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 언론 인사라는 게 납득이 가는 인사가 돼야 되는 게 인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기업에 근무했지만 인사에 대해서 그 여경상 국장님께서 퇴임하실 때 여기에서 입을 쓰고 우는 공무원이 없으면 좋겠다. 제가 그 기억이 났었고 인사위원장께서 이제 임기가 내년 인사면 시장님께서는 마지막 인사니까 이 인사 때에 정말로 공명정대한 인사가 원한다. 그 시청 그 홈페이지 노조대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인사가 공명정대하게 다 바라지 않습니까? 뭐 저희 역시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시장님 인사하는 부분에 제가 뭐 침해할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정말로 인사가 공정했는지는 시민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공정하게 인사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는 정말 저 인사가 공정한 인사인가?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십시오. 아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장님 아니 구체적으로 뭐가 공명정대하지 못했다는 걸 지적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그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제시 인사가 공명정대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시민들은 다 아실 거다.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해주시면은 말씀드리는 거는요.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예. 뭐가 공명정대하지 못한 인사였는지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해 한마디만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예. 한마디만.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 한마디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리. 예. 자, 공정한 인사라고 하면 우리 그 예를 들어 지금 담당 계장이죠. 계장이면 앞에 지금 팀장이죠. 팀장이 과장님 되려고 하면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시장님께서는? 제가 그것만 한 가지 질문할게요. 몇 년 걸린다고 하십니까? 다 공무원이 앉아 계신데 다들 지금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계시지만 과장님 달기 위해서 팀장이 몇 년 정도 최소의 근무를 해야만이 과장이 달 수가 있습니까? 그런 그것만 규정은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평균내 시장이 그런 규정은 없으시고요. 시장이 없고요. 규정이 없죠. 그리고 발탁 인사란 것도 있고 업무 역량에 따라서 우리 시정 전체의 업무 역량을 평가를 해서 얼마든지 연한이 짧아도 발탁 승진이라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연공에 대한 인사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리뭉실한 지적 마시고 왜 뭐가 공명정대하지 못한 인사였는지를 뚜렷하게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면 예. 얼마 전에 농구청의 한 공무원이 토목직 공무원이 제설 제동 장치를 발명 특허를 해서 개발을 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런 공무원은 누가 봐도 인정되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아까 그 지자님한테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묻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팀장에서 그럼 계장이죠. 앞전에는 계장에서 가장 되는 데는 지자님께서는 몇 년인 거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걸려야 됩니까? 아니 자꾸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요. 말씀 시간도 안 돌립니다. 갔는데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상당히 이 의장님께 이런 기회를 좀 달라고 요구한 것도 지금 박형구 의원님께서는 민선 7기 인사를 이 한 자리에서 짧은 한마디로 인해서 완전히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패배하고. 패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명정대. 뭐가 공명정대하지 못한 인사였는지를 밝혀달라는 얘기 두 분 다 아닙니까? 잠깐만요. 행정국장님, 우리 6급에서 5급 하려면 최소 연수가 몇 년입니까? 3년. 3년. 3년이 깬거하면 시장님이 자유롭게 인사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죠? 그럼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묻고 싶은 게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오신 것 같던데. 혹시 그 당사자가 그 3년이 안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없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서로의 각각의 이야기들은 필요를 하신 것 같고요. 꼭 필요한 내용이 되건 다음 시정지를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고 그때 답변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신일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다 수고 많으셨네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단회를 선포합니다.